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특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왜 입건됐나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의 날 여야 모두 소방 현장을 찾아 억울한 책임이 없게 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역할의 무게만큼 그리고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이 지워지는지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감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9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민주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 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대장동 지분을 공동 소유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사업 관련 특혜와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해밀턴 호텔에 대해서 경찰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7일 뒤늦게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인근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야당 단독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른바 웃기고 있네 필담을 두고 민주당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당사자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11년 동안 미성년 학원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가 부족한 학원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은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막판까지 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아파트 가정집을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온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혹시 관련된 물증이나 이런 것들 확보된 바 있을까요? 저희 인원이 많아요. 현재 주차장 관리 기록이나 차량 출입 기록 확보됐습니까? 정 실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사는 아파트 내부와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또 최근 차량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합쳐 1억 4천만 원어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절 떡값이나 유 전 본부장이 차린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씩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선 민간 사업자들에게 업무상 알게 된 사업 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뒷돈 5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변호인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의 경우엔 소환 통보도 하기 전에 바로 체포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지분을 공동 소유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착 관계로 똘똘 뭉친 이들이 개발 사업 관련 특혜와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형제처럼 지내며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공동 소유한 정황도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약속받았다던 700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하곤 실제 400억 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까지 3명의 공동 몫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같은 지분 구조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 민간업자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절반인 24.5%가 이들 3인방의 소유라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도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이 영장에 적시된 건 정 실장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려 공모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진 않았지만 자금 용처와 이 대표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불법 자금 수사는 결국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 대치가 이어집니다. 4시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 본관에 있는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임의 제출 제안에 검찰은 9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결국 강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민주 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 행태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다, 탄핵해야 한다는 반응 등 여당 내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미 입건된 1차 책임자들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재난안전법은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어디로 더 뻗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를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는데 부실한 조치로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수사를 진행한 뒤 판단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지휘부의 집무실 자료와 휴대전화도 확보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이미 입건된 1차 책임자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부를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해 결정한 거라며 소방 대응 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수사 비판에 맞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경찰. 경찰 지휘부는 물론 행안부, 대통령실 등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용산구청이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인근 불법 건축물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턴 호텔의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호텔 건물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 3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무려 7군데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호텔 본관 뒤편 무단 증축된 테라스가 참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더욱 비좁게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수본은 호텔 운영과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해 불법 건축물과 참사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최근 해밀턴 호텔 등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무단 증축을 확인하고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참사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그 사이 해밀턴 호텔은 10년간 4억 5천만여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면피성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구청과 호텔 사이 유착이 있었는지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상황이 담긴 CCTV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한 발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지만 다급한 112 신고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골목은 2시간 전인 저녁 8시 무렵부터 이미 인산이네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인파가 빠지기도 하지만 이태원역으로 나 있는 골목 아래쪽이 워낙 꽉 막힌 탓에 또다시 정체를 반복합니다. 저녁 8시 9분,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시점엔 이미 시민들이 골목에 사실상 갇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겁니다. 세 번째 112 신고가 접수될 무렵 시민들은 가게 난간을 붙잡거나 앞사람 어깨를 붙잡고 겨우 한 걸음씩 내딛지만 아직도 경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 9시쯤 접수된 5번째 신고에 가장 긴급한 상황인 코드 제로를 처음 부여한 경찰. 현장에 출동해 일대 시민들을 통제한 뒤 종결 처리했다지만 CCTV에 담긴 참사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50여 분 뒤엔 떠밀려 내려오는 인파에 골목 아래쪽 시민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쓸려 내려오는 인파에 팔을 들고 중심을 잡던 시민들은 10여 분 뒤엔 자리에서 골목 위쪽을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골목 위쪽에서 참사가 난 겁니다. 경찰관 3명이 인파를 뚫고 골목 위로 다급히 뛰어 올라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가 마무리되고 야간 대기 중이던 기동대가 용산경찰서에서 처음 출동 지시를 받은 건 이로부터 1시간 뒤. 참사 발생 전까지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20여 명뿐이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손을 덜덜 떨며 언론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특수본 입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 소방 내부에서는 참사의 책임을 소방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주관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당시 SNS를 중심으로 최 서장을 향한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을 빠져나가진 못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책임자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이 공동대응을 요청한 2건에 대해 구급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엔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점 등을 특수본이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엔 최 서장의 입건에 화가 난다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고 일부 SNS 게시물엔 경찰이 최 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날선 비판이 담겼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소방서장님을 잘못된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반면 경찰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럽지만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법적 지위는 긴급 구조지원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이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서 인파를 관리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처음에 있던 이태원 참사 관련 언급이 통째로 빠져 있었는데요. 참사인지 사고인지 규정할 수가 없어 아예 빼버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군중관리, 공공안전 분야 등 민간 전문가 12명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인파관리 대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 만입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이 무색하게 경찰은 이태원 참사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사고라고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이 회의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회의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전 다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와 경찰의 현장 조치 문제점을 살펴본다고 한 부분도 통째로 사라지고 대신 인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란 말이 추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인지 사고인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일까 봐 보도자료를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윤 청장은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마친 뒤 YTN 취재진과 만나 보도자료 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성하겠다고 밝힌 경찰. 용어 선정 때문에 이태원 참사 언급 부분을 통째로 빼버린 건 지나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야당만으로 단독 추진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히며 여야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81명 명의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마약 범죄 단속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단속에 강조한 나머지 시민 안전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그거는 서로 별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3당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끝없이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득 작업들. 반면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부실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지켜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꼬리 자르기식 책임 떠넘기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들에게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루 전 있었던 웃기고 있네 필담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심사를 위해 모인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하루 전 있었던 웃기고 있네 필담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국회법상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다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일탈을 야당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탈으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께서는 징계조차라도 그리고 업무 배제조차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은혜 수석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순방 준비로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김은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누구를 잘라라 뭐라 하는 거는 좀. 대통령실 예산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500억 원이면 된다는 대통령실과 이걸 엄호하는 국민의힘, 1조 원 이상 들 것이라는 야당 사이 뜨거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간접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넘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실장님. 예, 저희는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500억 자료를 보니까 517억입니다. 예. 가뜩이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의 필담 논란까지 터지면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심사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반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도 30km로 솟구쳐 마하 6의 속도로 약 29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알섬이 아닌 다른 무인섬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사일 탄착 지점 인근에서 일부 항공기 활동도 포착됐는데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계된 활동인지는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입니다. 합참은 지난 7일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기동이 없는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모의 훈련이지만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이루어지는 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계속 명분을 얘기하는데 그중에는 그나마 좀 더 납득이 가는 명분이 있고 명분이 사실상 없는 명분도 있었죠. 그간 굉장히 고비용을 들이면서 긴장을 조성을 했는데 중간에 쉼으로써 다시 그것이 휴지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종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7차 핵실험까지 가고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최근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를 우리 군이 수심 1,700m 지점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 잔해에는 러시아어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는데 러시아제 구형 지대공 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꽃을 뿜어내 새카맣게 타버린 엔진 노즐. 그 위에 달린 주날개는 군데군데 찢겼고 남아있는 동체 곳곳에는 러시아어로 부품명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북방 한계선 NLL을 넘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발사한 미사일 잔해입니다. 우리나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시리얼 넘버 여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는 말 이게 뭐 운반이라는 이제 우리 해석을 해보니까 운반. 그다음에 여기는 뭐 분해. 곳곳에 러시아어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수심 1,700m 지점에서 건져 올린 이 미사일 잔해는 러시아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SA-5 미사일의 원래 길이는 10m로 이번에 인양된 잔해물은 미사일 하단부 3m 부분에 해당합니다. SA-5는 러시아가 1960년대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고도 40km, 교전거리 최대 300km에 달하는데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발한 미사일이 아닌 수십 년 된 지대공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당시 진행되던 한미연합 대규모 공군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허공에 목표가 없이 그냥 쏜 거예요. 장거리로.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영향이 있겠죠.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공군기 활동이 조금 위축되거나 했었거든요. 군 당국도 이번 북한의 SA-5 발사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인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서해상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에 잔해물을 인양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대북 사업 당시 쌍방울 그룹이 수십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과 대북 송금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고를 봉안하고 비무장지대에 이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온 민간단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원 선거는 현재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금 개표가 한창인데 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역시 공화당이 현재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언론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CNN은 현재 공화당 199대 민주당 178로 집계하고 있는데 약 20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ABC 뉴스는 공화당 207대 민주당 188로 집계하고 있어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218석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상원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박빙입니다. 현재까지 CNN과 ABC 모두 상원 100석을 놓고 양당이 대등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결국 50대 50으로 상원 선거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경합지로 꼽혔던 조지아주는 초박빙으로 마무리돼 다음 달 결선 투표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지만 예상 외로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AFP통신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압승에 대한 기대는 김이 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낙태 금지 등을 외치며 표심에 영향을 끼친 데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한 것도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이 출사표를 던진 한국계 후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중에서 앤디 킴 의원, 3선 하원 의원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국계 의원 4명 가운데 가장 먼저 당선 소식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앤디 김 의원은 김창준 의원에 이어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현역 의원을 어렵게 꺾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하원 의원이 됐던 앤디 김은 외교 전문가로 지난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 때 동행했습니다. 김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워싱턴주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50%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역시 공화당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상대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한국계 하원 의원 4명 모두 연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기자, 이번 선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안 수정이 쉽지 않은 데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의회에 돌아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전체 여론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한다는 쪽이어서 지원을 아예 끊지는 않겠지만 추가 지원에는 걸림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누구보다 관심이 큰 것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일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도와달라며 미국 여야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공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차기 하원 의장이 유력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는 지난달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백지 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공화당 체제 아래서는 우크라이나로 한 푼도 보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The only border they care about is Ukraine, not America's southern border. Under Republicans, not another penny will go to Ukraine.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진보파 민주당 하원 의원 3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쟁 해결과 휴전을 위해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뒤 서한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내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에 퍼진 전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위기감을 느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승리로 가는 길을 멈춰선 안 된다며 변함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help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free world is providing to us and all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Russia sees and believes that it is better not to start a war against freedom at all. 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적, 재정적으로 520억 유로, 72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가 지원한 40조 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면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미국 내 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악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되며 회사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발행도 막히자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재차 협조를 당부했고 은행장들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시장이 얼어가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또 오르며 지난달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한 달 사이 일제히 올랐고 특히 기업어음 등 단기 시장금리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사채 발행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회사채 순상환액은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이 막히자 돈이 급한 기업들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13조 7천억 원, 10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 증가가 되면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시장 불안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자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단에 이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시장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지원 계획 가운데 90조 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안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또 깊게 보면서 다른 이금융권과도 협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은행권에 자금이 쏠리면서 제2금융권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장 상황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에 맡겨뒀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면 회수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된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조합 사업비로 사용되고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게 통상적인 만큼 자금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도 금융비용 상환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 회수 등 자금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7천억 원 규모 서울 둔촌주공 PF 차환 발행 때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마저 차환에 실패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한 PF는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중견 중소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이 올해 신규 PF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권 대출이 쉽게 이뤄지던 부동산 호황기 때는 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가입도 급증했습니다. 매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인기가 낮았던 제도인데 요즘은 보증 없이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 부동산업체가 보증받은 PF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주택 경기 둔화로 통상적인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사 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8월까지 도산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 오늘은 해밀턴 호텔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또 호텔 압수수색도 했는데, 자, 이 불법 건축물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과실치사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로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끼리. 네. 어쨌든 불법 건축물 때문에 한 3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과실치사로까지 삼을 수 있냐는 저는 조금 회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 전에 20년이라든지 19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때는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난 건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뭐 책임을 지겠지만 예.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방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이 7명, 피의자가 7명인데 자, 이 7명 가운데 참사 당일에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김근식 실장님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이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혐의도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단은 적용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경찰 측에서 입건하면서 이제 피의자로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1단계 발령, 2단계 발령, 3단계 발령까지를 다 했는데 중간에 용산 소방서가 커버할 수 없을 때 용산 소방서 주변에 있는 5, 6개의 관할 인근 소방서까지 전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것인데 그걸 아마 너무 늦게 내렸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제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무전 내역을 확보해서 뭐 경찰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5, 6개 인근 관할 소방서의 어떤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것이 용산 소방서장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서울 소방본부장과 협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라면 이 한 30분 뒤에 늦게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혐의점이 있는 것인지를 아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때 네티즌 사이에서 나왔습니다만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으로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당시에 용산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열심히 분투를 다 했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를 입건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까도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소방서에 있는 소방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참사 직후에 이제 종로 소방서 구급차가 먼저 도착한 거라던가 경찰에서 공동 대응 요청했었는데 조금 늦었던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10시 15분에 앞서 첫 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단계가 발령이 된 게 10시 43분입니다. 그리고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게 11시 13분. 자, 지금 보시면은 인근 5개 소방서가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김근식 실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혼자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권한은 이제 소방서장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아마 2단계 지금 발령은 아마 서울 본부장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늦었다고 해서 만약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 그날 비번이었어요. 비번이었는데 119 주변에 바로 그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나고 13분 만에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는 뭐 현장에 있는 분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과실이다로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려면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고가
더 커진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고 현장을 지킨 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수사가 그러면 위로 향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서울시, 행안부 이런 데는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지금 한 60, 70군데 압수수색했지만 그런 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용산 소방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뭐 서울시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하부기관만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이 하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권한이 자기들보다 좀 약한 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알겠지만 책임이라는 거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선에 일하는 분들을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바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우리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약간 꼬리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 힘이 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 굳이 이렇게 수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부글부글 지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책임지냐, 윗분들은 책임 안 지냐. 그렇다면 뭐 국회의원들은 법 제대로 안 고쳤는데 제때 안 고쳤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권한의 크기만큼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억울한 책임 없도록 꼬리자르기 없도록 잘 감시해야 될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의 특수본도 경찰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지금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초동 수사부터 해서 지금 아래 하부 구조부터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등의 것들을 먼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 변호사가 우려한 대로 저는 꼬리 자르기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하급 일선 지휘관들이나 일선 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대형 참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위에 보고 체계 그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어떤 책임의 권한 소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윗선까지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지금 경찰의 특수본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서울경찰청장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입건을 하고 휴대폰까지 다 지금 압수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의 최고수장이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아직 입건은 안 됐고 참고인이죠.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참고인이죠. 그런데 그 관련돼서 휴대전화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찰로 치면 검사가 중앙지검장하고 경찰청장의 핸드폰을 뺏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기세로, 그런 식의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한 점 그거 없이 빨리 신속하게, 엄정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 행위에 수사권이 있거든요. 부패라든지 아니면 경제범죄 한정되는 건 일반 국민이라든지 경찰 아닌 공무원입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은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직무유기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럼 당연히 검찰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 하라고 어찌 보면 그 조항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놓은 건데 이걸 마치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당연히 나서야죠. 왜 안 재난 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 부실로 본다면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일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수사는 검찰이 나서는 게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여론조사도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방의 날이기도 하죠. 여야 지도부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오늘 눈물을 흘린 소방관의 모습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셨던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 팀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되셔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그거 보고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CPR을 하는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책임 소재 가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 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좀 주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대참사에 이 엄중한 책임이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들에게 전가돼가면서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김진철 행정팀장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봤는데 오늘이 소방의 날 60주년이더라고요. 근데 용산 소방서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도 보고 오셨는데 실제 오늘 전공로 서울 소방지부에서는 용산 소방서장 입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나왔고요. 실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그 소방 내부에서는 좀 더 들끓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지도부가 다 또 그 소방 관련돼서 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소방 대원들이나 소방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정말 억울한 심정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일단 아래 단위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이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입건이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건이라는 것은 수사를 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를 확정짓는 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면 결과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고 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뭐 행안부나 이런 등등의 더 높은 상급 단위의 책임을 지시는 분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가 정정당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의 칼끝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윗선을 향해서도 정말 그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수사가 계속되면서 뭐 혐의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기소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여야 모두 억울한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공통 메시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국민 모두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자 민주당 오늘 정의당 용해인 의원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참해도 갑니까? 저는 국민님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삼풍백과점이나 세월호 때는 물론 여야 합의론 했습니다. 합의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이제 수사를 핑계대고 있는데 수사라는 거는 처벌을 위한 거거든요.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라는 건 실제로 제도가 잘못돼 있는지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은 법을 바꾸고 아니면 제도를 바꾸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어떤 처벌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특검 얘기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안 맞다. 입법부의 역할과 수사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러면 가만히 그냥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이번에 대응이 제대로 미흡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수사로 국가 자체를 국가기관 전부를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24일 날 저희들이 이제 뭐 결의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협상을 해서 뭐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사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면 아마 저는 국정조사에 여당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요. 국정조사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방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내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28일인가요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통과되기 시간까지 또 수사가 진행되는 진척의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 과정을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처음 이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구했을 때
완벽하게 철저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보겠다 상황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슬픔을 정치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국정조사가 예전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린 것처럼 증인들 불러가지고 호통이나 치고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정치 쟁점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국면에서도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어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를 좀 여야 간 협상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여당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여당의 입장과 여당의 또 그 대응을 좀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야가 좀 더 협상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뭐 당연히 뭐 정쟁화시키거나 슬픔을 뭐 정치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현 변호사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따지면 입법부가 사후 대책 마련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제도적 미흡함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로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여야 입법 사항에 어떤 협조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생산적으로 따지는 것은 뭐 누가 반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전제가 된다면 아직 남아있는 협상 기간 동안 좀 더 상황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제 여권 관계자 발로 이제 언론 인터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도부 대응에 좀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좀 전해드린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일단 진상규명하고 사태 수습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것을 먼저 하면서 슬픔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대부분의 주류이고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협상이 저는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뭐 지난 주말에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젠가요 그 대통령실 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그 우리 두 수석분들이 이 메모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주호영 상임위원장, 그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신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수석의 적절하지 못한 그 메모 논란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불러 세워서 퇴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분위기는 당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 아니고 뭐 어제 일이었으니까 소통이 굉장히 그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좀 자주 뭐 편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고 또 비공식적으로 또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추가하면요. 사실은 아마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하면 국정조사 요구는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를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당연히 부를 수 있습니다. 책임자들을.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실무자들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국민들이 더 궁금히 여기거든요. 근데 경찰은 소송을 안 한다. 그럼 이제 국정조사 요구는 커지는 거죠. 현재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여론조사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 여론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한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자, 부적절하다가 69.1%고요. 적절했다가 27.8%.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느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클까? 이 여론조사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태원 참사 책임. 자, 경찰의 책임이 25.8%로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자체 책임 23.4%, 대통령 18.2%, 행안부 장관 17.9%.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게 2배 이상 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대체적인 여론조사 흐름인 것 같고 지금 책임도 보면은 이제 경찰이 제일 많다고 보는 게 경찰이 기본적으로 인원을 통제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관리할 책임이 경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국가 전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이 들어온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경찰국 선취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도 물론 이제 뭐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경찰국으로 경찰을 지휘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경찰 지휘할 책임이 없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발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 텐데요. 자, 그래픽 주시죠. 자, 그래픽 보여주시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30.1%고요. 국정조사로 의혹을 좀 풀어보자가 25%, 상설특검, 이건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죠. 19.9%, 경찰 수사로 해야 된다가 12.2%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사 권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셀프 수사보다는 검찰의 역할을 좀 넣는 게 좋다, 이런 의견 계속 피력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초기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에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검수완박 이전입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검경 합동 수사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윤석열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경찰을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경찰이 가장 일차적 책임이 지금 가장 과중하게 있기 때문에 경찰을 봐주기 하려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충분히 검경이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이 경찰의 책임 문제에 대해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에 대해서 이제 특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특검보다 이전에 국정조사 요것을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사실은 경찰 수사든 검경 합동 수사든 수사의 결과를 본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정조사는 이미 제출이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한 2주 정도의 통과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경찰의 수사 진전상을 보면서 여야가 그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쟁이나 정치화되는 것들을 좀 지양하고 지금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 그리고 국회와 민주당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 김용 부원장 구속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이렇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뭐 사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용 부원장 수사할 때도 거의 뭐 대장동 수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수사를 계속 이어갈 걸 봤는데 오늘 뭐 이제 주거지는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사 압수수색한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사에는 당대표실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도 와가지고 아마 5개 정도 PC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어찌 보면 쓰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도 이제 빈손으로 갔다고 보고 지금 국회 본청 압수수색도 사실은 그동안 잘 안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의 좀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식인데 결국은 이제 동의를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가져간 것도 뭐 파일 2개랑 아마 뭐 메모지 1-2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익은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과거 일입니다. 당대표 된 거는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이 굳이 지난번에도 뭐 민주연구원 압수할 때 그랬지만 그때도 별로 나온 거 없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민주당사에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앞에 얘기하면 저는 이런 수사의 100분의 1만 좀 지금 이태원 사건에 관심 가져라.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당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회 본청에 들어온 거 수십 명씩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사가 지금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이 자의적인 수사력을 행사하는 것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행사하면 나중에 검찰 자체가 수사권을 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중요한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야당 수사하는 거에 저는 진짜 100분의 1만 좀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실익도 없는데 좀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근데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의 당사를 사실 진입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되죠. 지난번 김용 부원장 때도 뭐 하루 종일 밤샘 대치를 했고 그 첫날에 실패했다가 다음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1야당의 당사를 간다는 건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답변한 데도 나옵니다만 이건 정치인에 대한 어떤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ABC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주거지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ABC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서도 뭐 금방 현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건 2014년, 2022년, 뭐 19년 일이니까 그 뒤에 일이니까 사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네. 짐작할 수 있지만 수사의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최소하지만 일단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 한마디 하면요. 녹취를 좀 듣고 얘기를 네네. 이어가도 될까요? 오늘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대치가 이어졌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 쇼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현근택 대변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포렌식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장소는 정 실장의 범죄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흑김내기고 또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타락,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게 정치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현근택 대표는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뭐 법원의 영장이니까 다 이제 집행한다 했는데 아까 용산 서장도 다 영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요 청구 항목이 99% 나옵니다. 어디를 압수수색할지 거의 나옵니까? 거의 나옵니다. 99% 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압수수색할지는 결국은 검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청구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왜 청구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니까 집행을 막지 마라 얘기하기 전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걸 어디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용산 서장도 다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핸드폰하고 거기 압수수색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 수사해도 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찰이 청구하고 검찰이 다시 이제 법원에 청구하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자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니까 집행 막으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형 참사 수사와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에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제 기소된 김용 부원장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 네네. 근데 오늘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할 때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뇌물 혐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이렇게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은 이제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예. 있느냐 없느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고 이제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개발 정보 같은 거를 민간업자한테 빼돌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뭐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는 건 아직 이제 공소장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 따라서 오늘 아마 가장 보도됐던 게 이 지분 문제 부분이 네, 이제 공소장과 지금 그렇죠. 지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지금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뭐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런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또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서로 어찌 보면 입장이 좀 다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뭐 무슨 각서를 써놓은 거나 약정서를 써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녹취록이 나오면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시작이. 왜냐면 녹취록에 그분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진실 규명은 쉽지 않다. 저는 아마 이게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면 공소장에 한쪽의 의견을 들어놓고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정진상 실장 와서는 지금 대장동 그리고 앞선 위례신도시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사실 대장동 의혹 터졌을 때 그분이 누구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도 있는 부분인데 김만배 씨 진술, 이제 남욱, 유동규 이 두 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다가 김만배 씨 진술이라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픽 좀 넣어주시고요. 대장동 민간업자 소유 지분이 한 49% 되는데요. 이 49%가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죠.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서 이제 민간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49%의 절반이 24.5%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진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네.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향해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9월경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가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이걸로 수천억의 특혜를 본 일당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러면 일당들이 그런 수천억의 특혜를 보게 해줬던 공공기관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실관계를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둘러서 수사를 종료하고 지금 대장동 일당들 4명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실들에 지금 퍼즐들이 맞춰지는 과정은 처음에 대장동 게이트 나왔을 때 그 뒷 배우는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억의 돈이 경선 자금으로 나갔다고 지금 김용 부원장도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정진상 실장까지도 지금 수차례 뇌물을 받아가지고 대장동 관련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굳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관련돼 있는 그 대장동 일당들의 그 진술이 계속 자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 수천억의 돈이 주인이 누구였는가라는 문제로 좀 맞춰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 마지막 결론 지점을 좀 지켜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금으로 오간 돈을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어렵죠. 진술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용 부원장 수사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용처뿐만 아니라요. 예. 사용처는 뭐 일도 제가 보기에 나온 게 없고 질문도 나온 게 없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돈이 전달되느냐 여부도 물증을 제시한 게 없어요. 메모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CCTV 다는 이제 앞단계 얘기고 예. 진술이 보통 있으면 진술에 더한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술 구체성이 있어야죠. 근데 예. 지금 뭐 알려진 얘기하면은 날짜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걸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민용, 유동규, 김용을 셋을 공범으로 보고 정민용이 받으면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안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메모도 이제 이몽주가 작성한 메모가 정민용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이 셋을 이제 공범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민용이 받으면 뒤에 사람이 안 받아도 공범이니까 받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이 지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진술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거든요, 주장들이. 예. 그리고 뭐 지금 김만배 진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본인들끼리 어찌 보면 지분이 누가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적게 네. 가져간 사람은 더 어쨌든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 싸움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진실 규명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고당협위원회 66곳에 대해서 조직위원장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자, 공모했죠? 공모를 냈죠 이미? 이제 공고하고 접수를 예, 받을 겁니다. 접수 받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 김철근, 김성원 당원권이 정지된 세 사람인데 여기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런데 또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내정했던 지역구는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이준석 흔적 지우기냐 아니면 이준석 그 흔적을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66곳의 사고당협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번 6.1 지방선거 때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그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거나 또 경선에 나갈 경우에는 우리 당원 당규상 당협위원장을 버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선에 나가서 당선이 돼서 그 기초단체로 옮기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떨어진 분도 계시고 본선에서 떨어진 분도 계시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는 게 사고 당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전국선거로 치르다 보면 그렇게 수십 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군데 지금 이준석, 김철근, 김성원 의원 지역구는 왜 이게 죄가 되냐면 이분들은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당협위원장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물론 정치적 행위에는 다 의도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이분을 어떻게 예.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볼 건데 그 조광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조광특위에서 합리적인 의사토론을 통해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납득할 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언론의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전에 내정이 돼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 공당의 신뢰를 뒤집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웃기고 있네. 이거 어제 국회 한 장면 바로 패러디한 거죠. 이건 사담이다. 윤리위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다른 당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공교롭게 허은하 예. 의원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기자회견 그 정론관도 예약하고 어찌 보면 네. 이제 친이 이준석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김용 의원도 마찬가지죠. 계속 어찌 보면 이제 현 정부의 순서를 해왔는데 물론 김용 위원장은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아직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지우기 아니냐라고 보여요. 그리고 전당대회 앞둘 때도 어떤 얘기 나왔냐면 전부 할 건 아닌 것 같다. 민감한 지역이라든지 좀 경쟁이 치열한 데 놔두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우세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전부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싹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있는 분들이 다 생각할 거예요. 다음 총선에도 싹 바뀌겠구나. 예. 큰일 났다 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야, 줄서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신호를 주는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풍산계 공방 짧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계 그 반환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SNS에 밝히셨더라고요. 자, 흙탕물 정쟁 만드는 제주가 놀랍다. 지금까지 양육 비용은 모두 부담했었고 이거 고마워해야 될 일이다. 입양이야말로 애초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내가 입양하는 대환영이다. 오늘 이런 그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입장문을 봤는데요. 네. 저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거운 우리 지금 시국에 이 갑자기 개 타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왜 이 시기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잘 돌보시다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입장문 낸 거에서도 정말 입양이라면 절대 환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양이 법적 입양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국가 기록물이니까 정부 소유냐 아니면 민간 소유로 이전이 되느냐 마느냐 왜 시행령이 제대로 안 됐느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갈래를 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받았던 그 풍산개 두 마리를 정말 자기 반려견처럼 잘 키워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풍산개가 국가 기록물이든 아니면 정부 소유든 아니면 입양한 것이든 그 의미를 떠나서 자기가 반려견으로 키워왔던 그 개 두 마리를 지금껏 잘 키운 것처럼 앞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정부 소유니까 명확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려견 수백만의 우리 반려가족들도 납득이 안 될 것이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돌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떠넘기는 또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입양이라면 환영한다는데 사실상 입양돼서 키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논쟁은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신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난 조금 궁금하고 의아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반환 얘기를 꺼내느냐 이 얘기가 한편에 있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빨리 해주면 되지 안 해줬느냐. 자, 이 공방도 또 한 축으로는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키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국가기관에 북한이 선물을 한 거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네. 대통령 기록물에 가야 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키우던 사람이 키운 거 맞는데 근데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사실상. 위탁이라 하지만 위탁에는 근거도 없고 그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돈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입양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뭐 반려동물은 그렇게 쓰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저는 뭐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리고 해결하면 이미 이제 된다고 봅니다. 반환은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만약에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또 어떻게 책임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법이 예상 못한 거거든요. 예. 근데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자꾸 입양, 파양 쓰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개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말대로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시 반납하는 것 자체도 좀 뜨악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왔고 돌봤던 반려견이잖아요. 그 반려견을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교육문이 아니니 제도가 미비했는지 많으니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문재인 전 대통령답지 않다. 그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용산시대를 열었고 외교와 안보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 각종 돌출 악재와 싸우며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지난 6개월을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 첫 출근길. 신나게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신나게 일하자고 외쳤습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며 시장과 민간 주도로 탈바꿈에 나섰습니다. 매일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회견,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서울 곳곳 깜짝 나들이까지 파격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안보 동맹을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밀월 기간은 반짝,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검찰 편중 지적 등 인사 문제로 야금야금 균열이 생기더니 첫 해외 일정부터 민간인 사적 수행 논란으로 지지율 30%대가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속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까지 포착됐습니다. 취임 100일 윤 대통령은 군골 쇄신을 외치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50여 명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도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 약자 복지로 안정감을 찾으며 지지율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어진 유엔 총회 등 순방에서 48초 한미 정상 환담 이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성과를 뒤덮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수사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며 여소야대 정국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과제도 첩첩산중, 글로벌 복합 위기에 민생 경제는 숨통이 트이지 않고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사후 조치에 앞장섰지만 책임자 경질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각종 돌출 악재와 마주하며 취임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경제 청사진을 그리고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한 국정의 포석을 놓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정책은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할당 관세 0% 조정으로 고물가 타격을 줄였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산업 원자재는 물론 생필품과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며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잘 하고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다만 수입 생필품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오히려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연착륙 시도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것도 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서 경영상의 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경쟁력 약화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개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고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방위산업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성공하며 올해만 2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외 악재를 딛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이 순방을 계기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오는 16일까지 4박 6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예정된 외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모레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영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데 대북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동맹 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윤석열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해 글로벌 재계 협의체인 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15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에너지와 안보, 보건 세션에서 2차례 발언합니다. 이 밖에 현지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나 글로벌 CEO 면담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순방을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 일정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공식 회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외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은 각각 확정됐고 귀국 후인 17일, 18일에는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과 한 스페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주최 국가가 마련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순방 동안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한미일이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로 내다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유기견과 유기묘를 추가로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1마리와 유기묘 2마리를 추가로 입양해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7마리에서 10마리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서초동 사저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면서 반려동물들을 모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오늘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을 차례로 만나 국민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이룰 지혜와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원로들에게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돼 황망하다고 했고 특히 희생자 부모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난 4일부터 여러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전날 불교계, 기독교계 원로 면담을 한 데 이은 종교계 경청 행보의 일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2시간 20분 넘게 용산 집무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태원 참사 관련 국민을 위로할 방안을 통합위 차원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쇄신과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은 책임질 사람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중진인 안민석, 이하경, 도종환, 홍익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수방의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 소방서를 찾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소방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 관계자는 가장 열심히 현장을 지켰지만 돌아오는 건 경찰 수사였다며 울먹였고 이 대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요.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 지휘팀장하고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내용 자체도 제가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걸어서 넘기고 있는데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책임에 걸맞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게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1년 동안 미성년 학원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이 학교만큼이나 많이 찾는 학원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가 없어서 성범죄 사각지대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거로 조사된 50대 A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매 2명을 각각 5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위력으로 성관계하고 추행했으며 다른 학원생 2명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데다 특히 피해자 자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그 취약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일부는 성적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라며 죄책에 맞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어 범죄 책임이 더 무거운데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2살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원이라는 곳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만큼 아이들이 많이 찾고 의지하는 곳인데도 종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관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한 중입니다.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